법이 정했을 때 해야 한다. 자, 그래서 법률행위의 종류를 세 가지 보셨어요.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 알선하시면 뭘 받아요? 수수료는 이제 옛날 말이죠. 좀 더 열심히 집중해야 된다라고 물으신다면 뭐겠어요? 민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제3자에 대한 효력인데요. 이것도 역시 이제 다 보셨던 내용들 확인 차원인데 맨 밑에 그 1번 보면 선의가 있죠. 선의의 입증 책임은 누가 진다고 했냐면 악의 주장자가. 선의는 추정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2번은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죠. 무과실은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선의기만 하면 되고요. 과실이 있어도 보호되고. 3번에 제3자의 범위가 나오는데 여기서 확인하실 점을 보면 통정허위 표시에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라 함은, 자, 일단 뺄 사람을 빼는데 누가 빠지냐면 당사자하고요. 또 누가 빠진다고 했어요? 포괄승계인. 상속인 같은 사람은 제3자가 아니라고 했죠. 포괄승계인 이외자 중에서 허위 표시를 기초로 하여 별개 법률 원인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한다. 그러니까 새로운 뭘 맺어야 돼요? 이해관계. 그러니까 완전한 권리를 취득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이게 계약의 해제편에 가면 해제에서는 보호되는 제3자가 완전한 권리를 취득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비통착사에서 보호되는 제3자는 새로운 이해관계만 맺으면 제3자야. 이 부분이 사실 좀 쉬운 부분은 아닌데요. 밑에 제3자 해당 여부가 있는데 이건 일단 계약법까지 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볼 때 그때 좀 더 이해가 쉬우니까 일단 여기서는 개념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 사례가 갑이 을에게 가장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매매를 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병한테 부동산을 팔았다. 그러면 허위 표시를 믿고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죠. 제3자야. 또는 뭐 저당권을 취득했다, 전세권을 취득했다, 이런 것들 다 새로운 이해관계니까 제3자가 되겠죠. 또는 을이 소유자인 것으로 믿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가등기했다. 이런 사람들 다 제3자야.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있냐 없냐만 구별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A가 있는데 A는 누구냐면 가장매매에서 매수인 을의 채권자입니다. 그러니까 A가 을에게 돈을 빌려 주었었다. 그럼 가장매매에서 매수인의 채권자 A라고 하면 얘는 제3자일까요? 아닐까요? 얘는 허위 표시가 일어나고요. 거기에 뭘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얘는 당연히 제3자가 아닌 거예요. 보호될 게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A가 을에게 돈 받을 게 있는데 을이 지금 돈이 없어요. 우리 채무자는 왜 맨날 돈이 없을까? 이러고 있던 차에 가장매매로 부동산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 A가 부동산이다 이러면서 요걸 가압류했어요. 그러면 가장매매에서 매수인의 이 부동산을, 가장매매 목적물을 가압류한 채권자가 되겠죠. 그럼 얘는 제3자야 아니에요? 얘는 제3자. 이해관계를 맺었으니까. 그러면 얘는 보호가 되는 거니까 소유권은 갑에게 복귀가 되더라도 가압류가 달린 상태로 복귀가 돼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다면 제3자인데 종전의 채권자 또는 종전의 채무자 이런 사람들은 제3자가 아니다. 이렇게 구별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는 보호한다. 대항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주장이라고 바꾸면 좀 더 쉽다고 했죠.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적용 범위는 다 보셨고요. 허위 표시와 구별 개념인데 은닉행위와 신탁행위가 있죠. 여기서 신탁행위는 안 보셔도 되고 은닉행위만 좀 이해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은닉행위는 이런 거예요. 갑이 을한테 부동산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근데 부동산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세금을 좀 줄여보려고 매매를 한 것처럼 위장해서 소유권을 넘겼다. 그러니까 이제 등기부에는 등기 원인이 매매라고 기록이 돼 있지만 실제로는 증여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물어볼 수 있는 건 이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 이 등기는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의 효력을 물어보면 등기가 유효하려면 등기와 실체관계가 일치하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 갑에서 을로 넘어올 실체관계 어떤 게 있었어요? 증여가 있었죠. 매매는 아니죠. 매매는 진짜 한 게 아니라 허위 표시니까 이 매매는 무효고요. 그러면 매매라는 허위의 껍데기 속에 숨겨져 있는 진실한 행위가 바로 증여예요.
그래서 숨겨져 있다라고 해서 얘를 은닉행위라고 부르죠. 그럼 이건 왜 통정호의 표시와 구별이 되냐면, 자, 갑은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넘겨줄 의사가 있죠. 증여할 생각이 있으니까. 그럼 이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일치가 되기 때문에 이건 통정호의 표시와는 구별되는 개념이죠. 그러면 물어볼 수 있는 건 이 등기가 유효한데 을이 병한테 팔았는데 이 병은 이 사정을 모두 알면서 이전을 받았다. 악이었다면 소유권 취득이 되느냐 이걸 묻는 거죠. 돼야 안 돼요? 당연히. 얘 지금 권리자에게 샀어요? 무권리자에게 산 거야? 권리자에게 샀죠. 그럼 뒷사람은 선악을 불문하고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통정 허위 표시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착오가 나오죠. 109조가 나오는데 109조 1항을 보면 의사 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그래서 세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일단 어떤 착오해야 되냐면 법률행위 내용에 착오해야 돼요. 내용에 착오이고 그리고 그게 어디에 속해야 되냐면 중요 부분에 속해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으면 안 되냐면 중대한 과실. 중대한 과실은 없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취소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항은 역시 공통규정으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겠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착오의 유형이 나오는데 1번에 표시상의 착오, 2번에 내용의 착오, 3번 표시기간의 착오, 4번 법률의 착오, 5번 동기의 착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5번에 동기의 착오예요. 동기의 착오는 중요하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개념만 보시면 되고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기본적인 건 법률의 착오는 간단하게 개념 봐두시고 법률의 착오 4번을 한번 보세요. 법률의 착오를 보면 판례 제목에 보면 법률에 관한 착오도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면 취소가 가능한가? 적극 가능하다라는 거죠. 결론만 좀 기억해 두시고요. 일단 우리 기초과정이니까 개념 파악 차원에서 잠깐 보시면 그 먼저 표시상의 착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표시 내용의 착오. 그러니까 표시상의 착오는 뭐냐면 말 그대로 표시를 잘못한 것. 예를 들어서 단순한 오기 또는 오담 이런 걸 말해요. 예를 들어서 천이라고 쓰려고 했는데 빨리 쓰다 보니까 만이라고 썼다. 공을 하나 더 붙인 거예요. 이게 표시상의 착오죠. 근데 내용의 착오라는 건 뭐냐면 표시 자체를 잘못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글자를 쓴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글자가 갖는 의미를 몰랐다는 게 내용의 착오예요. 예를 들어 토지의 면적 단위 평하고 제곱미터가 같은 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100평으로 쓰려고 하다가 뭐 같은 말인데 뭐 정부가 써달라는데 뭐 100제곱미터라고 써주지라고 100제곱미터라고 쓴 거예요. 그럼 자기가 100제곱미터라는 글자를 쓰는 건 알았기 때문에 표시상의 착오는 아니지만 이걸 갖는 내용을 몰랐다. 내용의 착오예요. 또는 뭐 한국의 화폐 단위, 우리나라 화폐 단위 원하고요. 일본의 화폐 단위 앵이 같은 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청약서에다가 1억 원에 사겠습니다라고 쓰려다가 뭐 어차피 같은 말인데 이번엔 새롭게 써볼까 이러면서 제가 1억 앵에 사겠다라고 썼어요. 그러면 저는 1억 앵이라는 글자를 쓰는 걸 알았지만 즉 표시상의 착오는 없지만 그 내용을 몰랐다. 이게 표시 내용의 착오고요. 세 번째는 표시기관인데 요건 이제 사자와 관련되는 문제. 그러니까 사자라는 건 말 그대로 뭐냐면 심부름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자는 대리인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대리인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지만 사자는 본인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완성하거나 또는 전달해 주는 사람. 그러니까 사자라는 건 하나의 심부름꾼이고 의사를 결정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자는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와 전달기관으로서의 사자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는 본인이 결정한 걸 가서 완성하는 사람이 표시기관, 완성한다. 그러니까 보통 구두로 표시하면 구두로 얘기를 하면 표시기관으로 보고요. 그리고 서면을 전해주기만 하면 전달기관으로 봐요. 뭐 대표적으로 집 배운 아저씨 이런 거죠. 그러면 표시기관은
가운데에서 연결을 해주는 사람인데 문제는 이 사람은 아무런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너 병한테 가서 9,600만 원의 물건을 판다고 좀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을이 까먹고 6,900이라고 말을 잘못했대요. 그러면 얘가 가서 말로 하는 거니까 표시기관이죠. 그러면 얘는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마치 갑이 9,600에 팔려고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실수로 6,900으로 잘못 말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의 착오의 문제냐면 표시상의 착오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근데 전달기관으로서의 사전은 이 의뢰하는 사람에게 봉투를 주면서 이거를 누구 갖다 주라고 했는데 안 갖다 주고 땅에 묻어버렸다. 그러면 이건 아예 그 사람에게 의사표시가 도달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착오의 문제는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착오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자는 뭐밖에 없냐면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 전달기관은 전달되지 않으면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겨야지 착오인지 아닌지를 논할 텐데 아예 도달되지도 않기 때문에 착오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률의 착오는 이런 사례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요. 을이 갑한테 이 부동산을 자기에게 팔아달라고 요청을 자꾸 해요. 그러니까 갑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부동산을 팔 수도 있다. 팔 수도 있는데 지금 팔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지금 못 팔아. 이랬더니 을이 세금 문제면 걱정 마라. 내가 세법을 꽉 잡고 있는데 우리 세법에 의하면 내가 부동산 투자 회사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을의 회사예요. 요 회사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등기를 넘기면 세금이 안 나온대요. 그럼 결국 이게 누가 사는 거랑 같은 거예요. 자기 회사니까 을이 취득하는 거랑 같은 거죠. 그런데 이런 방식을 취하면 세금이 안 나온다고 하니까 갑이 진짜냐 이러면서 넘겼죠. 넘기니까 바로 세금 나와요. 그러면 이런 방식을 취한다 하더라도 세금이 똑같이 나올 거라는 걸 알았더라면 얘는 이러한 행위를 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역시 착오인데 이건 뭐에 관한 착오냐면 법률의 효력에 관한 법률상의 착오예요. 법률의 착오도 중요 부분이면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 입장. 그거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동기의 착오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유형 중에서는 원칙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기라는 건 의사표시의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동기의 착오가 있으면 원칙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언제 가능하냐면 그 동기가 표시되어서 법률행위의 내용을 이루면 그때는 취소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동기의 착오를 가지고 취소하려면 그 동기가 표시가 돼야 돼요. 표시가 되면 취소가 가능해지는데 물론 그것도 표시가 되면 내용을 이루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해야 취소가 되겠죠. 근데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내용으로 하기로 당사자끼리 합의를 해야 돼요. 합의는 필요 없느냐? 합의는 필요 없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합의까지는 안 해도 되고 뭐만 되면 돼요. 표시가 되면 취소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 동기의 착오가 자기가 스스로 일으킨 게 아니라 만약에 상대방이 동기의 착오를 일으키도록 유발한 경우도 있어요. 상대방이 유발한 경우. 그럼 상대방이 유발했다라는 말이 나오면 이때는 표시 여부를 불문합니다. 표시 여부를 불문하고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대표적이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땅이 좀 있는데 갑은 자기 땅에서 휴게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휴게소를 하고 싶어서 공무원한테 질의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랬더니 공무원이 뭐라고 답변을 해줬냐면 가지고 있는 땅을 전부 국가에 증여를 하고 휴게소 건물을 지어서 휴게소를 운영하면 된다. 이렇게 회신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갑이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공무원이 법령을 좀 오해했어요. 잘 몰랐고요. 원래는 이 땅 전부를 증여하는 게 아니라
휴게소가 지어질 부지 요만큼만 증여하면 되는 건데 공무원이 말을 잘못해주는 바람에 원래 증여해야 할 토지의 16배를 증여한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건에서 이 사람은 착오가 있었는데 이 착오를 누가 유발시켰냐면 공무원이 유발시켰죠. 상대방이 유발시켰으니까 이 증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서 하나 더 있었어요. 만약에 이 부동산 증여 계약을 전부 취소해버리면 갑도 휴게소를 운영할 수가 없죠. 원래 이만큼은 증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법률행위를 취소할 때 꼭 전부를 취소해야 되는지 아니면 일부를 남겨두고 나머지만 취소한다. 즉 일부분의 취소도 가능한지가 문제인데 우리 판례는 일부만의 취소도 허용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동기의 착오는 여기까지 꼭 정리해 두셔야 돼요. 원칙은 취소할 수 없지만 표시가 되면 가능하고요. 합의는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유발했다라고 하면 이때는 표시 여부도 묻지 않는다. 자,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취소를 위한 착오의 요건. 우리 이제 109조에 규정되어 있는 게 3가지라고 했어요. 내용의 착오고 중요 부분에 해당이 돼야 되고 뭐가 없어야 되냐면 중과 실이 없을 것. 이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109조에서) 먼저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 자, 두 번째는 그것이 중요 부분에 해당이 돼야 되고요. 세 번째는 중과 실이 없어야 돼요. 중과 실이 없을 것. 자, 이런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래서 내용의 착오라는 건 특별한 거 없고요. 내용의 착오라는 건 동기의 착오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기는 내용이 아니니까. 그래서 동기가 내용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표시. 그러니까 표시되지 않는 한 동기의 착오를 가지고는 취소할 수 없고, 그리고 두 번째는 중요 부분인데 이때 중요 부분이다라고 하려면 객관적 기준과 주관적 기준이 모두 충족이 돼야 됩니다. 이때 객관적 기준이라는 것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고 주관적인 건 표의자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의자가 자기한테 중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남들이 볼 때도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밝혀져야 취소가 가능한데 이게 중요 부분인지 아닌지는 누가 입증을 해야 되느냐? 자, 여기에 대한 입증 책임은 표의자가 하는 거야. 표의자. 그러니까 표의자라는 건 취소하려는 자가 중요 부분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 암기 차원이 아니라 그냥 이해를 하시면 계약이 성립이 됐어요. 그럼 계약이 성립이 되면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는 게 원칙일까요? 원칙은 취소할 수 없을까요? 원칙은 취소가 안 되겠죠. 합의가 되면 구속력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원칙은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취소를 하려는 사람이 중요 부분의 착오였음을 입증해 내야 돼요. 자, 그러면 요게 입증이 되면 이제 취소가 가능해집니다. 그럼 취소가 가능해지면 상대방은 취소를 막기 위해서 뭘 입증해야 되냐면 중과 실이 있음을 입증해야 돼요. 그래서 중과 실의 유무는 누가 입증하냐면 상대방. 바꿔서 얘기하면 중과 실이 있는지 없는지는 법률행위 효력을 유지하려는 사람이 중과 실이 있음을 입증하는 거지 법률행위 효력을 부인하려는 자가 입증할 필요는 없어요. 각각 입증 책임이 하나씩 있으니까 봐두시고, 자, 그러면 중요 부분과 관련되는 판례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그 판례 박스에 중요 부분 차고에 요 판례 박스는 이제 표의자가 취소할 자가 중요 부분 사실을 입증하라는 판례고요. 밑에 동그라미 1, 2, 3번은 학설에 관한 내용이니까 뭐 안 보셔도 상관없어요. 요게 시험에 나오면 학설로 나오는 게 아니라 100% 판례를 가지고 출제하기 때문에 그 판례 박스가 다음 페이지에 나오죠. 뭐가 나와요? 키포인트에서 나옵니다. 이건 반드시 체크된 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중요한 판례니까. 그럼 1번은 취소가 되는 경우고요. 2번은 안 되는 경우인데 1번부터 보죠. 토지의 현황과 경계의 착오예요.
그러니까 토지의 현황과 경계의 착오는 취소가 가능하다. 현황이라는 건 현재 상황, 물리적인 현황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상태가 잘못되어 있다. 하천부지 판례입니다. 농사를 지으려고 토지를 1389평을 샀는데 절반이 하천이다. 600평이 하천이면 이때는 중요 부분의 착오로 취소가 되고요. 그리고 2번에 뭐예요? 경계의 착오. 경계를 착오했다 이런 말 나오면 그냥 취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판례 내용이 몇 줄 나와 있는데 뭐 특별하게 보실 건 없고 이런 사례입니다. 경계선이 있고 갑의 땅, 을의 땅인데 둘이 서로 토지를 서로 맞바꾸는 교환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 땅의 대부분은 실제 경계선은 여기였어요. 이 땅의 대부분은 을의 땅이었는데 을이 경계선을 착오해서 이런 교환 계약을 했다는 거죠. 을이 실제 경계선을 알았더라면 이런 교환 계약을 했을 리가 없다. 따라서 경계선을 착오한 것으로 교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물상보증인의 착오예요. 뭘 착오했냐면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의 동일성을 착오했다. 갑이 채권자, 자 을이 채무자인데 돈을 빌리는데요. 돈도 그냥 빌리기 어렵잖아요. 돈 빌려달라고 하면 보통 담보 제공을 요구합니다. 근데 을이 담보될 부동산이 없다. 그러면 보증인이라도 세우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 을이 병한테 보증인 세웁니다. 근데 이 보증은 인적 보증이 있고 물적 보증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적 보증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흔히 보는 것처럼 연대보증 계약서에 보증인으로 사인하는 거예요. 그게 인적 보증이고, 물적 보증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을을 채무자로 하고 갑을 채권자로 해서 갑 저당을 잡혀주는. 그러면 만약에 채무자가 돈을 못 갚으면 누구 건물을 경매하는 거냐면 이 보증인 건물을 경매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보증을 섰는데 어디에다가 섰냐면 물건 위에 섰다라고 해서 물상보증인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문제는 이 물상보증인이 자기 친구 을을 위해서 보증을 서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채무자가 을이 아니라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었대요. 당연히 중요하죠. 채무자가 누군지를 착오하고 보증을 섰다면 그건 중요 부분에 해당이 된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고, 자, 그 다음에 5번, 6번은 참고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없는 경우인데 1번에 보시면 토지의 시가나 면적에 관한 착오예요. 시가나 면적, 생각보다 다소 비싸다. 이건 취소 사유가 될 수 없어요. 물론 앞에 현저한 시가 착오라고 하면 그게 가능해요. 근데 현저하다는 말이 없이 그냥 일반적인 시가나 면적의 착오, 이건 중요 부분이 될 수 없고요. 자, 2번은 뭐 참고사항 안 보셔도 되고 3번의 핵심어는 법령상 제한이에요. 법령상 제한. 법령상 제한으로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매수 토지가 시설 녹지에 편입되어 우사를 짓고 비유구를 키울 수 없게 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땅을 샀는데 이 사람은 왜 땅을 샀냐면 거기서 소 키우려고 땅을 샀어요. 소 키우려고. 비유구를 키우고 우사 소집이죠. 소집도 짓고 이러려고 땅을 샀는데 그 땅이 법령상 시설 녹지에 포함되는 바람에 가축을 키울 수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 취소가 되느냐? 우리 판례는 법령상의 제한은 단순한 동기의 착오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취소될 수 없다. 그래서 법령상 제한 이 말 나오면 취소할 수 없다. 그러니까 판례를 공부할 때는 감정을 버리시고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 입장을 정확하게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법령상 제한, 이 우사 사건 나오면 취소할 수 없다. 그 다음에 4번 매우 중요한데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취소가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만 중요 부분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번에 동그라미 1번의 첫 단어가 뭐예요? 군유지 판례고, 그리고 2번은 첫째 줄 마지막에 줄거진 게 무효인 가압류 사건이에요. 이 두 가지인데 특히 2번에 무효인 가압류 사건이 우리 시험에 2번 정도 출제가 됐어요. 그럼 이제 간단하게 보면 어떤 거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휴게소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땅이 없었어. 근데 땅이 없어서요. 어떻게 했냐면 땅을 빌렸어야 되겠죠. 근데 이 땅이 군유지라고 생각을 하고 군과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군하고 어떤 계약을 했냐면 이 땅을 빌려 쓰는 대신에 이 갑이 건물을 지어서 군에 기부 체납을 하고 휴게소의 운영권을 따서 이용하기로 계약을 한 겁니다. 근데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 땅은 군유지가 아니고요. 마을 주민들의 총유지임이 밝혀집니다. 군 땅인 줄 알았는데 마을 땅이라는 거죠. 그러자 이 갑이 내가 이걸 차고 있으니까 취소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마을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어차피 군 소속으로 있는 마을이니까 당신이 군과 맺은 계약을 우리가 모두 다 받아들이겠다. 인정해 주겠대요. 그러면 이쪽에서 모두 다 인정해 준다면 갑은 별도의 경제적 손실, 즉 경제적 불이익이 있느냐라고 하면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이때는 취소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A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 대해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줘요. 근데 이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줄 때는 보증받는 이 회사 부동산 등에 가압류 같은 게 없어야만 합니다. 막 이렇게 가압류까지 달려있는 회사에 보증 섰다가 잘못되면 날릴 수 있잖아요.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잘못된 기업 실태 조사를 보고받는 바람에 가압류가 없는 줄 알고 보증을 섰는데 서고 보니 가압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요건의 흠결로 차고 취소를 주장을 하자 이제 분쟁이 발생한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등기부상에 가압류가 달려 있었지만 이 가압류는 무효인 가압류였어요. 무효인 가압류. 그러면 실제로 가압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없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취소할 수 없다. 요 무효인 가압류 사건 딱 나오면 경제적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취소가 안 된다. 이렇게 연결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참고사항이고 지금 말씀드린 판례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이니까 요 꼭 정리를 좀 해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요건으로 중과실이 없을 것. 1번에 보면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표의자의 직업, 법률행위 종류, 목적에 비추어 주의 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주의 의무 태만이 아니라 현저하게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을 때 이게 중과실이죠. 그러면 인정 판례가 3개가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건 1번하고 3번이 중요해요. 1번과 3번. 1번은 첫 단어가 뭐예요? 공장 경영자 사건이에요. 공장을 경영하는 자 사건. 2번은 담보설정 해지 판례고 3번은 공인중개사 판례인데요. 예전에는 1번 판례가 시험에 몇 번 나왔는데 2009년도에 공인중개사 관련 판례, 이 3번 판례가 나온 이후로부터는 3번 판례가 더 중요해졌어요. 우리 시험이 공인중개사 시험이니까. 2번은 시험에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왜 이 세 가지 2번까지 적었냐면 우리 법원이 인정한 판례 중에서 판시한 판례 중에서 중과실을 인정한 민법 판례는 요거 3가지밖에 없어요. 공장 경영자 판례, 그리고 담보설정 해지 판례, 공인중개사 판례. 그럼 요 3가지 판례 빼고는요. 나머지는 물어보면 다 중과실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3가지만 기억해 두시고 그럼 1번 판례를 잠깐 보죠. 2번은 그냥 제목만 한번 읽어 두시고 갑이 공장 경영자입니다. 근데 갑이 을한테 땅을 샀는데 이 사람은 여기 땅을 왜 샀냐면 공장 사장님이 공장 부지가 부족해서 공장 지으려고 땅을 샀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 땅은 공장을 지을 수 없는 땅이랍니다. 그러자 갑이 을한테 공장 지으려고 땅 샀는데 이거 못 짓는 된다. 취소 이럽니다. 그러자 이제 을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아니 공장 사장님이 그런 것도 안 알아보고 땅 산 다음에 이제 와서 취소하는 건 일반 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이다라고 주장했다는 거죠. 상대방이 주장하는 거예요. 자, 이 사건에서 우리 법원은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공장 건축이 가능한지를 사전에 관할관청에 문의조차도 해보지 않았다면 이건 일반 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이다. 그럼 얘는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자, 그게 1번이고 3번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토지를 사려고 해요. 그럼 땅을 산다라고 하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발품 팔아서 직접 사는 게 아니라 보통은 어디다가 부탁을 해요. 공인중개사에게 부탁을 하죠. 그런데 이런 공인중개사와 같은 전문기관을 통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토지를 사려고 합니다. 그럼 자기가 직접 토지를 사려고 하면 공적 장부를 꼭 확인해 봐야겠죠. 대장 같은 거. 그럼 공적 장부를 확인하지 않는 바람에 다른 땅을 사버리게 됐다라고 하면 이건 일반 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이다. 그래서 공장 경영자 판례, 공인중개사 판례, 그리고 2번은 담보 설정 해지 판례, 이 세 가지 빼고는 다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세 가지 인정되는 거 세 가지 보시라고 했고, 자 2번에 입증 책임은 누가 진다고 했냐면 상대방. 법률행위 효력을 유지하려는 자가 중과실을 입증해야 되고, 3번은요. 표의자의 중과실이 있음을 알면서 이를 이용했다. 그러면 중과실이 있으면 원래 취소를 못 하는데 상대방이 그걸 이용했다면 비난 가능성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높다. 이런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다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절대로 취소할 수 없다라고 하면 틀려요.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는 있죠. 자, 착오의 효과인데 1번, 2번은 다 보신 거예요. 취소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3번은 배상 책임 문제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하실 점은 뭐냐면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이 갑이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서 을에게 취소를 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을이 좀 피해를 볼 수 있겠죠. 일방적으로 취소를 당하니까. 그러면 이 을이 갑을 상대로 손해본 것에 대해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자, 요건 허용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불법행위라는 것이 성립하려면 갑의 행위가 위법해야 되겠죠. 근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건 위법행위예요? 정당한 거예요? 이건 정당한 거예요. 법이 보장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교재를 보면 그 끝에서 둘째 줄, 셋째 줄 마지막에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 불법행위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상 책임의 문제는 없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용범인데 2번 항상 본 거죠. 강조한 거 공법상 행위와 소송 행위에는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공법 행위와 소송 행위는 표시하면 언제나 유효다. 뭐 소취하를 취소한다 이런 거 있을 수 없어요. 소취하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건 언제나 유효한 것이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될 수 없다. 자, 3번 화해계약은 지금 안 보셔도 돼요.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출제된 적은 없는데 시험 마지막에 가서 확인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번에 다른 제도와의 관계인데 1번의 착오와 사기 이거 좀 중요하고 2번의 착오와 해제는 매우 중요해요. 착오와 해제는 거의 매년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사례를 보죠. 을이 갑에게 사기를 칩니다. 그러면 갑이 사기를 당해서 착오에 빠져서 그러면 이 갑이 취소할 수 있는 것은 두 개의 근거예요. 사기 취소도 되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도 된다. 그럼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췄다면 사기 취소와 착오 취소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문에서 사기를 당해 착오에 빠졌을 때는 사기 취소를 우선하여 행사해야 한다. 이런 말씀은 틀리다는 거예요. 어느 게 우선하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를 갑이 선택적으로 행사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을하고 갑하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을이 매수인입니다. 매수인이 약속한 날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자, 그럼 약속한 날에 중도금을 안 주면 그건 바로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 그럼 채무불이행 사유가 있으면 갑은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결국 계약을 소멸시킬 수 있는데 이 소멸시키는 제도를 계약의 해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채무불이행 사유가 있으면 해제할 수 있다. 그럼 계약을 해제하면 을은 갑에게 을 잘못으로 해제가 된 거니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을이 왜 이런 매매 계약을 했냐면 이 을은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을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면 손해배상을 해줄 필요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먼저 해제를 당하면 취소 못하고 꼼짝없이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나중에라도 요건을 갖췄으면 취소를 할 수 있는지, 이걸 묻는 건데 우리 판례는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실익이 있는 거냐면 해제가 되었을 때 취소 못한다라고 하면 을은 꼼짝없이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라도 요건이 갖춘 상태라면 취소가 된다라고 하면 얘는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 시험에 나오면 뭐라고 많이 물어보냐면, 이걸 줄여서 물어보면 이미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 지문은 틀려요. 해제가 됐어도 요건을 갖췄다면 취소를 할 수 있다. 어떤 실익이 있냐면 이게 허용되면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2번 착오와 해제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착오에 관한 내용이고 3번의 착오와 담보 책임은 안 보셔도 돼요. 이건 판례가 나온 게 없어서 아직 시험에 출제된 적이 없어요. 참고사항. 자, 여기까지가 착오고 이번 시간에 이제 착오에까지 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기강박, 하자 있는 의사표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